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대상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부분인데요. 대상자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떤 저기 케어할 저기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물려 있어요. 이 병의 원인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조심 질환의 병의 원인은 뭡니까 하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정신질환의 원인은요. 네, 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예. 자기가 자란 환경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셨네요. 아유. 또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질환의 원인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냥 아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 네, 충격적이고 그냥 충격을 받거나 뭐 네. 스트레스를 예, 받는 경우에 이렇게 그런 이런 아, 네. 전체적인 게 다 나왔는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나 기질,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환경, 이 세 가지 영역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봐서는 절대 안 되죠.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심리사회적인 거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환경의 그런 환경과 스트레스 요인을 봐야겠죠. 선생님 말한 것 같이 아까 그 충격적인 사건, 그것도 하나의 뭐 촉발 사건인데 분명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이렇게 몇 가지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자신의 어떤 기질과 성격적인 부분이 맞물리면서 스트레스가 극복되지 않을 때 병으로 발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뭐 여러 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그 뭐라 할까요? 히포크라테스의 4대 기질이라 가지고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사람이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뭐 그 네 가지로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뭐 급하고 뭐 유쾌하고 또 추진적이고 그다음에 뭐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신중하고 비판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릿느릿하고 여유 있는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겪어보면 조금씩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그 MBTI 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심리 검사할 때 아니에요? 네, 심리검사 여러분들 병원에 들어가면 MBTI 검사도 하고 네. 다 하잖아요. 또 상담실 가도 성격 유형이 16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그럼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리고 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그리고 사고적이냐,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이냐, 그다음에 인식적이냐, 아니면 판단적이냐. 성격 유형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저는 그걸로 나왔어요. ESFJ. 예. 예, 저는 이제 외향성이면서 활달한 그런 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성격이 한 5년에 한 번씩 바뀐대요. 5년에 한 번씩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절대적으로 못 바뀐다기보다는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I 쪽이었는데 20대 때는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없고 조용했는데 30대, 40대 되면서 조금 E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도 그 사람에 맞게 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고요. 가정 배경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질병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그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료전 할 때도 아버지가 엄하시거나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지지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머니와의 지지를 잘 끌어내야 돼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마찰을 가급적이면 없고 적절한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정적인 그 분위기를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도울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자원 어떤 가족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더 협조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예.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떤가. 만약에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직장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하고 생활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적응도 아직 안 되는 상태고 집에 가서 살기에는 부모님하고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이제 정신재활시설이나 그룹홈 뭐 이런 것도 연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소개할 수 있고 자조 모임이나 그리고 뭐 지지집단 뭐 가족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받는 분은 정신건강센터 예, 지금 이제 광역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런 쪽을 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예, 그런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료진과의 관계 외래를 주기적으로 잘 다니시죠 여러분들. 네. 예, 전부 다 약을 드시기 때문에 약을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 만나는데요. 외래 갈 때 되게 중요한 게 동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지금 여기 한국에 안 사시는데 저 이제 재활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6개월 정도를 외래를 같이 가셨어요. 23살까지였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면 저보고 먼저 나가라 그러면 나머지 어머니가 들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또 1대1로 또 얘기하시고 이게 조율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됐던 뭐 동료 지원가가 됐던 가족이 됐던 의료진과의 관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전문가인 한 부분에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의견도 해서 약을 먹고 약부작용이 많이 심한가 그리고 지금 생활하는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도울지를 알겠죠. 환청마상이 막 심해가지고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 환청마상이 있을 때마다 뭔가 그거를 대화로 같이 하고 또 필요하면 뭐 나가서 뭐 환기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고민하는 걸 좀 들어보기도 하고 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 이제 약을 조절할 때도 약물 관리를 같이 약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근데 병원 가서 막 조절해서 뭐 이렇게 의사의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약을 막 조절해서 이렇게 먹게끔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총체적인 이해를 해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도와줄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죠? 이분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고 그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뭘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뭐죠? 주체적이라는 거는 독립적이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병원 생활할 때는 엄청 의존적으로 됩니다. 의료진한테 의존적으로 되고 가족들한테 의존적으로 되죠. 가족들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의료진이 막 케어하지 않으면 막 방치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독립돼서 점점 자기 삶을 이제 끌어가야겠죠. 자기 삶을 이제 주장해 가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중재인과 동료 지원가로서 협력할 부분. 이게 이제 동료 지원가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보면 중간적인 위치에 있게 돼요. 동료 지원가로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연결돼서 이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그 중간의 역할까지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 나중에 또 같이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아까 말한 것 같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신뢰관계는 마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정말 서로를 알고 정말 평등하고 친구 같은 관계를 가지면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정신건강 그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도 봉사를 한 20년 정도 했었어요. 거기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그 친구같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 중에 전부 다 이제 그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회복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해화동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동료 지원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이면 이제 주중에 화요일, 토요일 모여가지고 쉼터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요즘 힘든 점을 서로 얘기하고 내가 어떤 것이 힘든지를 막 얘기해요.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네가 힘들었네. 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은 뭐 이렇게 직장 잡으려고 했을 때 힘들었어. 그리고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잘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을 풀어가면서 아,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먼저 하고 아는 체를 하고 그렇게 반갑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한테도 우호적으로 되더라. 뭐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쉼터에서 20년 정도 된 쉼터인데 그 장소에서 계속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하고 대인관계도 하고 만나고 그리고 또 모여서 등산도 가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놀러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그 경험들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관계 이렇게 하는 게 하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친구 좋아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점과 스트레스 감소시키기 위해서 힘든 상황 이런 점들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듣고 그다음에 서로가 나누다 보면 이게 아픔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으로 줄어들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친구하고 나누다가 우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선생님. 저는 좀 2년 전에 친형이 돌아가셨는데 팬투분들을 오셔가지고 네. 아이고, 많이 좀 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 오셔가지고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위로가 되셨네요. 네. 그런 경험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함께 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되게 든든하고 좋은 거거든요. 위로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경험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저기 뒤에 선생님 저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점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친구 관계에서 그런 경험 있으시면 선생님? 선생님. 서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이해가 서로 이해가 가고 의견이 존중되는데 의견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견 많이 떨어지고 호응을 잘 해주시고 그럼 되게 좋은 관계, 친구 같은 관계죠?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까지도 만나고 삼성년지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같은 사회인이라 생각하고 통화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줘요. 그거는 서울도 가끔가다 놀러 와서 서울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시네요. 그 오래된 친구가 많다는 거는 본인 또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친구한테 되게 잘 관계를 형성하시는 거죠. 그걸 한 가지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서 내가 마음을 열어주고 저 사람한테 마음을 쓰고 또 서로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잖아요. 동료 지원과도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위축되고 불안해 있다. 병원을 나오거나 지역사회에서 뭐 센터를 다니거나 하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위축돼 있잖아요.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왜 나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처음부터 병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어? 뭐, 이거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부모님한테 계속 원망하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상처 줬어. 내가 이렇게 병이 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계속 원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주변에 뭐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나? 막 하면서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회복 과정입니다. 회복 과정인데 미워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걸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땠냐면 아버지가 되게 좀 엄해가지고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 오랫동안 미워했었는데 30살 가까이 돼서 아버지랑 화해를 했었는데요. 20살에 이제 병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표현을 안 했던 내 잘못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탓만 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나의 소심함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있고 또 아버지는 나름대로 저를 잘 되게 하려고 했던 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서로가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바라는 거가 좀 일치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아버지랑 엄청 이제 갈등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싸움이 나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저 사람의 문제도 있고 나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고쳐야 돼. 변화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서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떤 것부터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도 있고 내 문제가 있어. 뭘 고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고쳐야 그렇죠. 자신을 고쳐야겠죠. 예, 저분은 못 고쳐요. 저분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가짐. 저분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 예, 그러니까 저분을 대하는 태도, 저분을 대하는 생각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던 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못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미워했던 제 마음이 어떠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걸 먼저 제가 고쳐야 돼요. 그러면 가족 관계가 단추가 잘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아버지가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가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 관계에서 소통이 되면 치유가 빨리 일어나고 그 가정이 온전히 화목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30살 가까이 돼서 우리 가정이 다 화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주신 거는 네. 가족의 회복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 경우 있어요. 어떤 그런 경우 네. 경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요 언니하고요 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신장애 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요. 네, 언니가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절 데려다 주면서 입원했을 때 언제 면회 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 데려다 주면서 많이 울었다고. 제가 갈 데가 없고 그때는 증상이 심해가지고 병원밖에 갈 데가 없었거든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요. 아, 언니를 이해하고 언니에 대한 미움이 다 녹고서요. 네. 언니를 이해하게 되니까 언니도 저를 이해하고 예. 제가 그 병에 걸리면서 언니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아.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이런 얘기 너무 좋은데요. 이런 얘기 간간히 하실 분들 손 들고 하시면 돼요. 예, 자유롭게. 예, 너무 좋으셔요. 네.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개자의 역할. 예. 동료 지원관은 이 중간에서 가족 관계와 그리고 대상자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돕는 역할도 해야 돼요. 가족 관계하고 대상자 관계를 틀어지게 하면 잘 못하는 거죠.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 안 되죠. 결국은 가족 안에서 화목하게 돼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대상자한테도 얘기해서 점점 간격을 좁혀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었다 그러네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의견이 아니시니까 또 여기 또 대상자한테 가서는 또 가족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또
또 대상자 가족들한테 대상자에 대해서 또 이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인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재발을 하고 경험하다 보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가 오잖아요. 물론 약에 요즘에는 이제 약은 절대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약을 안 먹을 자유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면 이 약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기사를 봤냐면 최근에 뭐 뜨는 기사가 있는데 약부작용을 되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치우친 기사예요. 너무 거기에다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약부작용이 있는 거는 알아요. 예, 저도 많이 경험해봤고 저도 이제 처음에 입원했을 때 CPZ 아시죠? 빨간 약 500을 먹었어요. 500 먹으니까 이틀 동안 사람이 무슨 이렇게 막 축 처져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병원에서 한 거의 뭐 1년 가까이도 먹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고 5년 정도 약부작용을 죽을 정도로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약의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약의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약부작용은 약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부작용이 또 가라앉아요.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약의 작용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을 생각할 때 부작용에 부과시키면 약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을서부터 끊어버리면 어떤 거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돕는 완화제인데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에게 약을 서서히서 끊도록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재발 위기에 왔을 때 안전하게 막아주는 보호 역할을 못하는 거를 그냥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에 대해서는 필요한 상태에 있다면 그 의사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약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처음 발병해서 약이 이제 점점 끊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걸 도울 수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계속 재발을 해서 만성화가 됐는데 약이 없는 상태를 계속 얘기하게 되면 위험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방법을 의사에 대한 오해, 약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풀고 약의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질병에 대한 병식과 약물에 대한 이해, 병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겠죠. 내가 병이 있다. 그리고 너무 내가 이걸로 인해서 힘들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방치하다가는 내 인생이 바닥을 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 정말 이렇게 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 절망감을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병식이 빨리 옵니다. 저도 병원 생활만 2년을 꼬박 채웠어요. 3번 입원했는데 2년 정도를 입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평생 병원에서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병원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서 다시는 병원을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 지금 이름이죠. 국립서울병원 마지막 입원했는데 그 추운 병원에 막 겨울에 벌벌 떨면서 뭐 창살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막 엄청 춥더라고요. 이불 2개 덮어도 막 오돌오돌 떨면서 그 옛날 건물 있을 때 너무 이렇게 추운게 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군대식으로 뭐 100명을 세워가지고 약을 기계같이 먹고 막 안 하면 막 보호사들이 끌고 가고 막 진짜 엄청난 그런 그 인권이 없던 그 인권이 뭐 거기는 있었겠지만 지금의 인권에 비하면 정말 없는 인권이에요. 그래서 저 강박 때문에 막 일주일씩 느낀 적도 막 여러 번 있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내 노트에다가 누가 낙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낙서했다고 딱 했는데 그거 했다고 갑자기 이게 격리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들어간 적도 있고 하여튼 뭐 얘기하면 저 사연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병원이 없었으면 또 내가 회복될 수 없었다. 네. 그런 응급 환자나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위급 상황이 되고 응급 상황이 됐을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장기 입원은 정말 저도 배제합니다. 장기 입원을
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짧게 도움 받고 약물 관리하고 단기간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에 적응해야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에 대한 약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병식 관리, 자기 병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자각을 해야겠죠. 병이 이런 건데 내가 겪었던 병, 조현증, 조울증 이러이러한 거인데 이런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었던 좋은 책이 있어요. 뭐 조현병에 대한 뭐 마음의 줄을 고르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도 권할 수도 있고 그런 같은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약을 먹어보니까 부작용도 있지만 작용이 많더라. 또 이렇게 재발을 잘 막아주는 것도 있더라. 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얘기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대상자와 이제 센터와의 보고 체계와 연계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함.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센터에서 연결돼서 파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견을 오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센터 담당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 대상자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보고 체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장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 직장 생활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상자를 케어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게 내 손에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보고를 해서 센터 선생님 담당자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협력 구조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잘 하면서 서로 의논하다 보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대상자가 뭐 자기 관리를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뭐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마음을 도닥거리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 얘기하겠죠. 그래서 전화 연락을 수시로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연락하고 그 다음에 센터 담당자하고도 연락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얘기하면서 서로 도와줄 걸 찾아야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류 작업이 있어요. 서류 작업. 여러분들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직무지도원으로 이런 이제 동료 지원과하고 직무지도원이 새로 생긴 장애인 고용센터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도 또 연계돼서 동료 지원과도 이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서류 작업이 있어요. 서류 형식이 있는데 직무 시간 그 다음에 내용 제가 그 종이를 들고 왔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런 건데. 예, 물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직무지도 출근표가 있고요. 출근표에서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적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직무 내용하고 지도 사항 이런 형식으로 위에 이제 적응 시간 같은 걸 쓰시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용을 이제 내가 느낀 거,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 거,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써야 되냐면 요즘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평가까지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상자를 케어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하니까 좋았더라. 예를 들면 이제 장기간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 휴식이 꼭 필요하더라. 이제 저는 이제 일에 대한 취업을 하게끔 돕는 직무 지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쓰더라도 형식들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쓸 수 있도록 쉬는 날에는 휴무 이렇게 썼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서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료 지원도 그런 이제 서류 형식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서류를 내야 돼요. 어떤 분은 저도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서류 작업이 너무 어렵대요. 근데 서류 작업을 통해서 충실하게 자신이 그 부분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가급적이면 그날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는 조금 밀려가지고 2, 3일 또 밀려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왜냐면 그 상황이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대상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는 이런 상태고 하루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 도와줬다. 그러면 그 도와주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서류 작업이 만약에 형식이 틀렸다. 그러면 설리면 이제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형식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셔야 되고 저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서류는 워드로 하나요? 네. 워드로 하나요? 워드로 저거는 이제 뽑은 거고요. 손으로 쓰게끔 저기 뽑아 놓은 거고 저기다가 이제 제가 기록할 걸 쓰고 나서 마지막에 네. 워드로 하시면 아, 돼요. 그죠. 그래서 워드 이제 치면요. 네. 저거를 이제 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다가 잘 기입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지원 체계. 예. 주간 자로 갈게.